네, 방금 파우 초이닝 도로지 감독님의 총을 든 스님 함께 관람하셨는데요. 오늘 토크를 진행할 저는 강진아라고 하고요.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배우 윤지선님인데요.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도 오고 추운데 끝까지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배우님 이제 영화 보셨는데 보고 나서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네. 영화 보고 나서 방바닥에 한 15분, 20분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유란 무엇일까? 무엇일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게 되는 영화였어요. 저한테 그 힐링이라는 단어가 좀 필요했었는지 굉장히 힐링이라는 단어가 많이 생각이 났고 이 영화가 저에게 그런 것을 선물해 주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보고 나서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순수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가 나도 순수해지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탄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수 있겠지만 국민의 행복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2008년에 국왕이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고 첫 총선을 치르기도 했었고요. 전쟁이나 혁명 없이 민주주의를 도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이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서로 약간 무례하게 굴어야 되는 순간들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배우님 혹시 이들에게 닥친 이 갑작스러운 변화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이런 것을 우리는 거의 몇 년에 한 번씩 겪고 있지 않나. 그래서 또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이걸 처음 겪을 때 어떤 느낌일까?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배우님 말씀하시니까 문득 이걸 처음 겪는다면 이 주변의 분위기가 어떨까라는 생각이 떠오르네요. 저는 이제 윤지서 배우님의 굉장히 오랜 팬인데요.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항상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인물들을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감명받았었습니다. 배우님께서는 혹시 본인의 인생에서 어떤 변화를 위해서 어떠한 선택? 많은 선택이 있으셨겠지만 기억에 나는 어떤 선택이 있으시면 혹시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글쎄요. 변화를 정말 많이 갖게 된 여행이 저에게는 기억이 나는데요. 28살이었고 혼자서 인도에 배낭여행을 갔었는데 혼자서요? 네. 한 달 동안 인도에 머무르는 그 용기를 갖는 것, 그 다음에 혼자서 그 입국 심사를 거쳐서 띠띠빵빵하는 그 델리의 그 복잡한 도시에 도착해서 안정감을 갖기까지 제가 굉장히 기억나는 저의 변화의 시도였고 그때 이제 요가를 배우러 인도에 갔었던 건데 그럼 그때 처음 요가를 배우시기 위해 가신 거군요? 네네. 저 요가 명상센터를 찾아가는데 거기는 또 델리에서 한 6, 7시간이 걸리는 비행기를 한번 탄 다음에 다시 차를 타고 어떤 시골 어딘가에 갔어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용기였는데 그 이후로 삶이 많이 달라진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나한테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려집니다. 배우님의 26살 인도에서 28살 자유로웠던 모습 상상이 되는데요. 앞서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영화는
근대화와 전통 가치가 부딪히는 것을 굉장히 유쾌하게 그리고 또 깊은 메시지로 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또 이 자유라는 의미에 대해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그 결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님에게 자유, 좀 넓은 의미일 수 있겠지만 배우님에게 자유는 좀 요즘에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고 있으신가요? 매 순간 그 단어가 어떻게 설명되는지는 제가 나이가 먹고 또 제가 나이가 어렸을 때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의 저에게 물어본다면 그 누군가의 눈치랄까요? 세상이 하는 말이나 누군가의 눈치를 받지 않고 오롯이 나의 의견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지금의 자유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배우님이 그동안 수많은 작업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겪은 경험도 그 자유로워지는 데 도움이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아무도 안 만나는 게 더 자유로웠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네. 좋습니다. 네, 영화 속에서는 그 선거를 앞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정당의 그 선택지가 주어지는데요.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유와 평등을 내세운 파란 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산업 발전을 위한 빨간 당, 그리고 보존을 위한 노란 당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란 당과 빨간 당이 막 싸우라고 시키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모의 선거에서 노란 당이 좀 압도적으로 득표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노란색은 또 국왕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영화에서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배우님께서 부탄에 살고 있는 국민이었다면 새 정당 중에 어디에 투표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대한민국을 좀 이해하게 된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네. 투표를 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맞는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빨간당이 집권을 했으면 다음엔 노란당, 노란당이 집권을 했으면 다음엔 파란당 이렇게 가는 것이 모두가 행복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비슷하게 이제 저도 막 찾아보니까 부탄에서도 한 정당이 오래 집권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국민들이 그걸 겪고 또 다른 선택들을 계속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영화 보면서는 나도 노란당일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극 중에서 딸 유펠이라는 어린아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아버지께서는 빨간당을 지지하시면서 우리 딸이 나중에는 뭐 총리도 되고 그러길 바라고 도시에 있는 학교에 가서 좀 더 나은 변화를 얻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저도 또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 어떠신 것 같아요? 너무 이해가 되죠. 저도 그런 부모님을 두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그냥 시골에서 제가 자랐어도 행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런 혜택을 부모님의 노력 덕분에 제가 받았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제주도에 7년을 살다 왔는데 제주도에 살 때 제주도 토박이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또 서울에서 태어난 걸 부러워하더라고요. 어떤 지점에서? 그냥 서울이니까. 서울이니까, 그쵸. 서울이니까. 왜? 뭐가 부러워요?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없는 그런 마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또 포항 사람인데 서울이니까 이러면 또 되게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저 역시도 지방에서 올라왔거든요. 네. 서울이니까. 자기는 서울 여자랑 결혼했으니까 성공했대요. 이런 좀 제가 듣기에는 유머인가 그냥 우스갯소리인가 하지만 내심이 약간은 좀 있는 마음들이 실제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딸에게 뭔가를 조금 더 도와주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배우님께서는 제주도에서 7년 사셨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제주도에서의 삶을 선택하신 이유도 있으실까요? 그때 저는 그 자연을 갈구하던 서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연이 있는 곳에서 살아보고 싶었고 바다 근처에서 살아보는 게 제 인생의 어떤 꿈이었죠. 버킷리스트랄까요? 그래서 32살에 결심하고 내려가게 됐어요. 제가 예전부터 배우님의 글이나 사진들을 보았을 때 그 자연 속에서 우러지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었는데 배우님의 아름다움이 그 자연스러움이라는 그 말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혹시 이런 모습이 배우님께서 지향하시는 삶의 어떤 가치나 방향과 연결되어 있는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연결되어 있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글쎄요, 자연스럽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어려운 거잖아요. 지극히 나다운 것, 나답지 않은 게 없는 것, 지극히 나다워서 그게 만약에 자연스러움이라면 자연스러움이 상당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좀 높은 경지에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자연스러움을 굉장히 추구하고요. 되고 싶죠. 네, 배우님께서 그 요가 제주도에서도 뭐 인도에서도 그리고 또 서울에서도 요가를 계속 지도하시기도 하고 수련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가를 처음 좀 익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오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좀 끌림이었을까요?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때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어릴 때부터 일을 시작하기도 했고 20대 초중반에 제 자신이 너무 힘들었어요. 나 하나 좀 감당하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때 읽었던 책이나 뭐 영화에서 종종 요가가 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가 명상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리고 인도에 가게 된 거죠. 네. 요가 하면 전 명상이란 단어가 떠오르고 또 우리 영화 안에서도 명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배우님께서도 명상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고 또 명상을 체험하지 않은 분들은 도대체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거야? 라는 물음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배우님에게 명상은 지금은 어느 의미로 있는지 궁금해요. 요즘에도 오늘도 명상하고 오셨나요? 앉아서 가만히 있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한테 아까 전에 이 인터뷰 전에 네. 명상을 하면 뭐가 좋아요? 네. 라고 물어보셨는데 무슨 이득이 있어요? 라고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요가 명상이라는 게 뭐 얻을 수 있는 건 없고 버리는 방법을 좀 잘 알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버리는 방법. 네. 저는 20대 후반 때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사실 불교 신자는 아닙니다만 작년부터 이제 영화제 이런 대화를 진행하다 보니까 한 번쯤 더 이제 불교에 대한 가르침, 말씀들 이런 거 들으면 뭔가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사실 천주교 신자라서 제가 막연하게 기댈 존재가 필요해서 무작정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뭔가 생각을 비우는 어떤 스스로 시도를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뭔가 평온해지는 것 같은 체험이랄까요? 그런 순간, 이것이 혹시 명상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배우님이랑 뒤에서 이제 얘기하면서 누구에게나 어느 장소에서나 명상이라는 건 할 수 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곳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빗소리를 들으면서. 여기는 너무 훌륭하죠. 여기는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도 대화 들으셔도 좋고 잠깐 눈 감고 명상에 잠기셔도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영화에서 관객분들도 각자 좀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배우님 혹시 기억에 나는 어떤 좀 재밌는 장면 있을까요? 저는 진짜 영화 끝나고도 많이 곱씹었던 장면인데, 그 총을 사러 가서 나누는 대화들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은 돈을 준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많아. 이만큼 정도 줄까요? 그 반을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도 많은데 그래도 그 정도는 내가 억셉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있어. 왜냐면 너무 많은 돈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조금 충격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구나. 이것의 그 총의 가치를 타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총의 가치를 자신이 매겼고 내 거니까 내 소유니까 내가 그냥 이것의 가치를 매겼고 너가 얼마를 준다고 하든지는 지금 상관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는 이 정도니 너는 이 정도만 주면 우리 거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자유라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가치,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정도의 가치를 그냥 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큰 돈을 주거나 어떤 다른 가치를 이야기해도 거기에 이렇게 쉽사리 휘둘리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제가 갖고 싶었던 모습이었나 봐요. 인상적이었고 나중에는 그 돈을 받지 않고 열매랑 그거를 교환하잖아요. 그 모습도 뭔가 통쾌하달까요? 통쾌함이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통쾌하더라고요. 네. 저도 배우님이 말씀해주신 장면을 가장 좋아하는 장면으로 꼽아봤어요. 그 거래를 빌랑나무 열매로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집착이나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담백하면서 또 쿨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마치 동화 속 얘기를 보는 것 같았는데 실제 부탄의 많은 사람들의 정서가 실제로 이렇게 많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부탄에 여행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영화 보시면서 부탄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 혹시? 그럼요. 너무 아름다워서 한없이 이렇게 걸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자연 풍광도 너무 아름답고요. 그래서 부탄은 이런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 정신적 만족과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한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화제에 또 걸맞게 불교의 가르침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있어서 자연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도 있고 또 개발도 지속 가능한 개발, 자연을 너무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모두를 다 존중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사람, 동물, 자연. 그래서 좀 굉장히 영화 보면서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우님 우리 극 중에는 악역이라고 약간 할 수 있는 두 명이 등장을 해요. 그 총기상 론, 그 다음에 그를 안내한 벤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나중에는 그 원래는 쫓아서 총을 팔려고 했지만 그 탑 아래에다 그걸 묻게 되잖아요. 그 두 인물을 통해서 영화는 무엇을 관객에게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들이고 영화에 그들이 없었다면 너무 지루했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저도 흥분하며 근데 좀 귀엽기도 사실 그렇죠. 그 론의 캐릭터를 보면 굉장히 미국에서 왔고 똑똑한
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민주주의를 가르쳐줘라는 네. 대사도 있잖아요. 그만큼 부탄 사람들이 보기에 똑똑한 선진국에서 온 똑똑한 사람인데 굉장히 그 사람의 액팅을 보면 하는 일을 항상 되게 허둥지둥하거든요. 돈이요? 돈 더 갖다 줄까요? 얼마? 항상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몰라. 얼마나 더 가야 돼? 그리고 또 이런 카메라를 달라 그러면 또 카메라도 아무런 반격 없이 주워버리는 마치 바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론의 캐릭터가 감독님의 의도는 사실은 관객으로서 해석해보자면 제 마음대로 관객으로서 어쩌면 그 똑똑한 척하는 굉장히 다수를 의미하는 것 같다. 의미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네. 우리 삶에서 우리가 굉장히 스스로 똑똑한 척하고 살지만 세상이 뭐라고 하면 막 뛰어가고 또 저거라 그러면 막 뛰어갔다가 저 말하는 거. 많이들 그러죠? 이거라고 하면 또 일로 갔다가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잘 모르고 또 뭘 내라고 하면 또 그냥 이렇게 내고 이런 모습들이 이거가 지금 굉장히 다수를 의미하나?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인터넷이랑 텔레비전이 가장 늦게 보급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과의 접촉이 덜해서 공동체가 잘 지켜지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긴 했지만 오히려 더 신념 있고 더 건강하고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등장한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배우님은 이 영화 속에 등장인물 중에 만약에 어떤 역할을 연기할 수 있다면 혹시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으세요? 글쎄요. 여자, 남자 캐릭터를 통틀어 저에게 가장 매력적이었던 인물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론의 파트너. 벤지입니다. 벤지 캐릭터가 네. 굉장히 저는 재밌었고 약간 밸런스를 잘 잡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결국은 총을 거기에 묻는 것에 발상을 해내잖아요. 그렇죠. 경찰도 총을 넣게 되고 결국. 네. 그래서 그 발상을 해냈다는 것이 그 친구 안에는 사실은 욕망은 많지만 또 약간의 본질이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것은 뭔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런 발상을 스스로 해낸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 잘했다 싶으면서도 나라면 그렇게 진짜로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두들 쉽게 응이라고는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 상황상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정말 조금 다른 생각을 품으면 도망갈 수도 있고 자기는 도와만 줬다고 발뺌을 할 수도 있고 더 약간 싫은 캐릭터 있잖아요. 그렇게 변모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발상을 해낸 것이 되게 재밌었고 그 전의 캐릭터에서는 저는 좀 기대하지 못했던 대사였거든요. 그 전의 캐릭터가 굉장히 좀 밉상이었어가지고 그런 친구가 그렇게 전환되는 모습이 재밌었습니다. 관객한테도 저 사람이 저런 선택을 하네 라는 걸 볼 수 있는 묘한 쾌감도 있긴 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렇게 채널 못 돌리는 타임이잖아요. 맞아요. 어떡하지? 네. 잡혀가나? 네. 요 타임인데 그런 대사가 그 친구 입에서 나왔을 때 뭐랄까 그때부터 이제 약간 감정이 이렇게 시작이 돼서 다 묻고 애기가 장난감 총까지 던지잖아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눈물이 좀 날 것 같더라고요. 한 장면이었어요.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도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저희 감독님이 되게 잘 만드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작 다른 작품들도 있지만 교실 안의 야크를 봤는데 그 영화도 그 부탄에서 다 이루어지는 얘기인데 지금 저희가 같이 본 총울드스님도 그렇고 배우들의 연기가 전 다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이 사람들의 그 다 부탄 사람들 같은데 이 사람들의 순수함 때문일까? 왜 그런 말들 하잖아요. 연기는 아이 같거나 순수할 때 좀 더 좋아라는 얘기를 전 들은 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감독님께서는 보다 많은 문화 혜택을 받은 좀 외교관 집에서 자라셨대요. 좀 부유하게. 그래서 외국 생활을 좀 많이 하셔서 오히려 부탄에 대해서 조금은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들의 어떤 미덕이나 순수함들을 영화로 계속해서 찍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배우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감독님들이랑 작업하셨고 또 외국에서도 여행도 그렇고 촬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만약 부탄에서 영화를 찍는다면 어떠한 고난과 기쁨이 있을지 힘든 현장도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네. 아마 부탄에서 촬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것에 맞는 영화를 찍는다면 행복하겠죠. 힘들다는 건 언제나 뭔가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생기잖아요. 근데 부탄에 만약에 가서 촬영을 한다면 부탄을 일단은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오래 지내면서 촬영 기간 전에 최소 일주일은 지내면서 좀 익히면서 문화도 좀 알면서 촬영하면 힘들어도 좋은 추억이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저희 다른 영화 진행할 때 관객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감상을 듣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감상은 사실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교적인 메시지나 가르침에 대해서 발견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영화를 보고 혹시 들려주시고 싶은 관객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조심스럽게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감상도 좋은데 혹시 들려주실 분 계실까요? 네, 원래 이 관객과의 대화 진행 시간에는 다들 좀 수줍어지시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얘기 잘 들려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럼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교에 관련된 용어 중에 혹시 알고 계신 것처럼 업보, 카르마 이 얘기가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 그래서 이제 총을 들고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영향받을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탑 아래 이 묻는 것이 덕을 쌓는 행위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는데 혹시 배우님께서 이게 불교적으로 약간 이 영화가 이러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이런 장면을 담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좀 기억나는 장면 있으실까요? 너무 사실 불교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영화긴 하지만요. 그렇게 의미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노력한 장면은 없고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저는 그런 곳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갈등은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좀 놀랬던 게 교실 안의 야크라는 작품에도 아내가 떠나서 길에서 술 먹고 쓰러져 있는 남편이 등장을 해서 부탄에 대해서 너무 판타지가 나한테 있었구나. 사람 사는 거 비슷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장면을 이렇게 볼 때, 모든 가정은 되게 비슷하게 돌아가는구나. 왜냐면 국민 행복 지수가 1위인 나라인 만큼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궁금하긴 했거든요. 네. 어느 정도일까? 근데 똑같구나. 그런 생각에
그 상징하고 너무 지금 멀어졌는데. 아니요, 너무 좋은 게, 그래서 저는 감독님이 되게 잘 똑똑하시다고 느낀 게, 그러면서 좀 공감됐어요. 그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이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그런 곳곳의 공감인 것 같아요. 네. 벤지라는 캐릭터도 그렇고, 벤지라는 캐릭터가 저는 또 굉장히 공감을 자아내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돈에 대한 열망이나, 뭔가 이 외국인, 아메리카에서 온 사람에 대한 약간의 경외심 같은, 그런 것이 표본처럼 나오잖아요. 그런 인물의 등장, 또 이렇게 그런 가정의 어떤 사소한 감정적 대립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공감을 자내기 때문에 이 영화를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 힘이 아니었나 싶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배우님은 저는 사실 오늘 토크를 준비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온전히 순수하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잠깐 어떤 얘기를 나누면 좋을까. 그러면 또 이게 본래 본질과 또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님이 오히려 너무 의미를 찾는 것보다 이 영화 자체를 보시고 느낀 걸 들려주시니까 제가 좀 더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제가 되게 귀여웠던 장면이 그 딸이 그 선거 관리하는 그 공무원이 준 외국 그 볼펜들이랑 학용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지 않나요? 그 이제 약간 뭐랄까 너무 그걸 막 내 꼭 갖고 싶어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저는 이 정도면 됐어요 같은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너무 인상 깊고 절대 그것이 가난하다고 해서 구질구질하거나 그렇게 다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되게 깨끗하고 당당하게 느껴지는 포인트들이 이 영화를 저를 되게 환기시키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아름다움의 포인트? 삶에서 우리가 느껴보고 실제로 보고 싶은 광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름다운 풍경도 좋지만 인간이 영화를 보고 싶은 건 실제로 인간에게 그런 걸 느끼고 싶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포인트들이 잘 담긴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또 영화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눈 것 같은데요. 배우님께서 이제 관객분들에게 오늘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비가 오는 추적추적 오는 가을날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 즐거운 가을의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불상과 사찰에서 총을 드는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오늘을 저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영화였고 또 가을의 시작과 같은 이런 비가 반갑기도 했거든요. 비록 조금 쌀쌀해서 영화를 보시는 동안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봐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거나 잃어버리기 쉬운 가치들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준 작품인 것 같고요. 오늘 저도 팬이었던 임진서 배우님과 이런 대화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훈대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